틀렸으니까 네. 이제 막 이제 내려간다고 했는데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제 꼭 내려간다기보다는 그래도 네. 하지만 어쨌든 가지고는 계시다. 많지 않아서 슬픈데. 네. 안녕하세요.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의 친절한 호스트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게스트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원래 본업은 채권 전문가인데 중간에 부동산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바람에 채권과 부동산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전문가라는 칭호를 받고 계신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채권 운용과 주식 리서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부동산 책을 쓴 계기로 부동산과도 약간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에 오시는 게스트분들한테 저희가 케이크를 맞춰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야, 보이면 이런 이제- 거는 지금 제가 평생 가족이나 여자친구한테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정성을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방금 진정성이 묻어나왔어요. 네, 네.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사실 트럼프의 피격 전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이제 뭐랄까요 이슈는 뭐였냐면 과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네. 사실 뭐 길게 보면 작년 1월부터 이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견인되어 온 측면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당선권에 가까이 가면서 사실 더 좀 알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연준의 결정에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이러면 나쁜 짓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미뤄. 어찌 보면 그게 이제 미국의 힘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해도 약간 이 나라 이 얘네의 통화 정책에는 어떤 원칙이 그래도 있다. 무조건 대통령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고 뭔가 확실히 이렇게 나름의 독립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트럼프 정부 때도 이게 보이기는 했었고 어찌 보면 전리를 내려라라고 하는 게 좀 이게 경제를 좀 생각하고 그렇죠. 뭔가 좀 더 인기를 위해서 필요한 주식도 발언. 잘 가게 될 거고. 그렇죠. 네. 뭔가 좀 그런 효과도 좀 얻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연준은 그냥 너무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또 어떤 전 세계 자금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런 어떤 약속 대련의 형태가 아닌가 좀 싶긴 합니다. 앞으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채권은 이제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되게 가깝게 추정을 하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연준이 FOMC 회의가 3번 3번 남았는데 남았죠. 9월, 10월, 11월 3번 다 한 번씩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조금 우세해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연내 이렇게 3번까지도 내린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쪽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금리 인하 자체가 자산 가격을 부양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너무 일찍부터 선반영을 많이 해서. 해버렸다는 게 하나의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우리도 다 어디 여행 가기 전이 가장 즐겁다 하듯이 야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어 할 때가 막 이제 그 흥분하고 이런 때지 정작 그게 이뤄지는 순간은 흥분한 것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해가지고 진정이 되고 이제 그냥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다시 이 흥분하려면은 금리 인하를 더한다라는 이게 받쳐줘야만 되는 건데 7번까지는 내린다라는 거를 지금 미리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현실이 7번까지 안 내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긴 할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이죠. 이 선반영이 실제보다 과하게 반영했다면은 금리 인하 자체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고 직접적으로 자산을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는 효과는 없고 근데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내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금리가 더 빠르게 내려가는 효과가 반영이 되기는 한 거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코인을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네.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어떤 수준인지 어디까지 선반영돼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보는 게 주요한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말씀드렸듯이 내년 말까지 지금 한 7번 인하한다라는 네. 거를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거를
인지한다면은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부동산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채권 투자하듯이 부동산 해석한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시도를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왜 생각을 못했지? 라는 음. 생각과 음.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네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데이터를 만지다 보니까 결국은 생각보다 꽤 이렇게 그 정교하게 가격이 돌아간다. 특정 뭐 아파트 특정 동네 그리고 특정 시점만 보면은 이게 과연 그럴까 싶지만 결국은 이렇게 쭉 전체를 이렇게 같이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많은 데이터는 어떤 일종의 수익 환원법 같은 게 작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수익 환원법으로 집값을 산정하기 되게 어려운 이유는 워낙 전세가 많다 보니까 네. 월세보다는. 근데 해외는 다 월세가 월세잖아요. 돼 있다 보니 월세 수익률이 지금 몇 %다. 이거로 이제 집값을 잘 이제 가늠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이제 워낙 전세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꽤 늘어났다 보니 월세가 비슷하게 도출이 되잖아요. 월세 비중도 늘어나고 또 있고. 늘어나고 네.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들을 해 보니까 이 월세 수익률이 대략 기준금리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더라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월세 수익률도 낮아져 왔고 네. 월세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말은 곧 월세는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채권과 정말 너무나 비슷한 네, 그렇죠,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전히 거부감 가지는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왜냐면 기존의 방식대로 부동산 분석하시는 분들이 특히 뭔가 정책과 수급을 워낙에 중시를 하셨었고 그리고 야 누가 부동산 그런 거 이렇게 계산한다 사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집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런 계산과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이 장기간의 시계열 데이터로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2000년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0%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제 100%까지 거의 왔지 않습니까?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부채를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해서 집을 산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집값이란 거는 이 부채의 가격, 금리하고 대출금리, 더 밀접한 그렇죠. 관련을 맺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대출 금리와 그리고 대출의 한도 이 두 가지가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를 너무나 크게 좌우하는 팩터가 돼버린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뷰가 틀린 이유 중에 지금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네.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꼽고 싶은데 고금리의 장기화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럼 집값이 이렇게 지금 회복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금리가 저렇게 2022년에 빠르게 올랐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 금리도 즉 저 고정형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로 2022년에 한 번에 했었죠. 폭락을 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뒤로는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렸음에도 그 뒤로 저 보시면 추세적으로 변동형이든 고정형이든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게 과거에는 대체로 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최소 100bp, 그러니까 주로 한 150에서 200bp 정도는 더 높았었어요. 주택담보대출 받아보면 네. 금리가 이런 간격으로 움직이는구나 알게 그렇죠. 되는데 예. 그거보다 훨씬 그 스프레드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줄어들었죠. 사실 상식적으로도 은행 입장에선 조달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 당연히 마진을 붙여서 이렇게 고정비와 변동비를 충당해야 되는 조직이니까 그게 대략 한 못해도 100bp 이상 지금의 상황은 어쨌든 고금리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마진을 줄여서 이렇게 대출금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준으로 낮게 정부의 압박 때문만으로 그런 거냐라면은 그렇지 않은 이유도 한 두 가지 있는 게 일단은 은행끼리 이제 경쟁이 이제 많이 치열해졌고요. 특히 과거에는 없던 인터넷 은행이란 게 또 생기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들이 막 주택담보대출로도 뛰어들게 되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마진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는 일이 생겼고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낮은 그러니까 변동형보다 더 많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통상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제
5년 만기 은행채와 이제 연동이 돼서 가는데 저기 보여드린 건 지금 5년 만기 국채 금리니까 네. 대략 5년 만기 은행채는 5년 만기 국채랑 비슷하게 움직이죠. 비슷하게 움직이죠. 근데 5년 만기 국채 보시면은 벌써 기준금리보다 굉장히 많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즉 기준금리는 3.5%지만 5년 만기 국채 금리가 3.1% 네.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5년 만기 국채와 연동이 되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다. 그러면 저게 지금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한 거냐면은 대략 내년 초까지 3번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를 지금 선반영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야 금리 내리니까 사람들 집 많이 사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번이 없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집을 그만큼 못 사는 거다. 집 사는 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대출 금리가 어쨌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다시 오르는 분위기가 나면은 슬쩍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함으로써 네. 은행들한테 이거 다시 마진을 올려라라는 대출 그만해줘 좀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렇죠. 이제 대출의 총액도 좀 관리를 하고 금리는 내려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대출 금리는 다시 좀 이제 살짝 더 고개를 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선반영도 꽤 돼 있고, 그리고 은행들이 연마진을 뭐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 기준금리 내리면은 대출 금리는 더 내려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 이 판단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 트럼프 효과를 합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금리가 뭐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 약세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금리든 아니면 뭐 경기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안 좋게라는 것이 물론 이제 참 이제 채권쟁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세상이 안 좋아지는 것은 채권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죠. 이렇게로 이제 연관이 되기는 하죠. 인플레라는 요소가 그냥 적당하다면 내수 안 좋아질수록 채권에 좋은 거는 그거는 사실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내수가 안 좋아질 때 과연 부동산이 얼마나 계속 더 좋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한 가지 이제 의문이거든요. 뭐 자연스럽게 이제 환율 얘기를 같이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로 화폐 가치가 낮아졌을 때 민간 소비도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측면일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수입품들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 소비에는 악영향을 좀 주게는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통상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 이제 수출에는 분명히 도움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다 자본제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회의 부가 자본제 쪽으로 가버려서 이 노동이라는 거로는 이 보상이 굉장히 적게 간다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내수가 오히려 좀 안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수출이 잘 되면 그러면은 그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내수도 하지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근데 그거는 되게 옛날처럼 우리나라도 막 신발 팔고 이런 경공업 시절에는 제조업 비중이 30%일 때 그때는 제조업 종사자 비율도 30%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제조업 비중 30%인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15%가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 외에 대다수 자영업자나 이런 전문직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상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내수 자체가 좀 안 좋아진다. 그래서 내수가 안 좋으면은 부동산도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실제로 수도권 집값이 한 대략 2007년에서 2013년은 좀 대체로 하락이 우세했던 기간이고,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 2021년은 우리가 지금 우리 격속에 너무나 잘 알듯이 굉장한 대세 상승기였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어쨌든 우리는 일본, 중국 대비로 봐야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수도권 집값이 약세였던 시기를 보시면 원화 가치가 저렇게 엔화나 위안화보다 상당히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대세 상승기였던 시기에는 다른 선진국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당히 방어를 굉장히 잘했던 거를 이제 환율이 1,400원이 됐어? 그럴 때는 일본이랑 중국 대비해서는 어떻지? 라고 했는데 일본이랑 중국 대비해서도 낮아, 약세야.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엄청 막 오르는 건 쉽지 않은. 그 말은 곧 내수가 안 좋다, 구조적으로 내수가 안 좋다라는 얘기니까 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소득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는 명목 소득마저 감소, 실제 소득은 그러니까 더 많이 감소한 거죠. 좀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부동산과 연관이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값이라는 게 월세와 추종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수가 계속 안 좋으면 그만큼 소득이 사람들이 안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월세가 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많이들 이제 부동산은 결국은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의 근저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쨌든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 그 화폐보다는 훨씬 이렇게 희소한 부동산이란 거는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견 맞는 논리인데 네. 근데 이것도 오르려면은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월세도 올라줘야 이게 이 자산 가치가 같이 오르는 건데 우리가 받는 뭐 월급이 안 오르고 그럼으로써 이제 임대료 자체가 안 오른다면 그러면 이 자산이 무작정 계속 오를 수는 없는 없는 거죠. 일이니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저는 이제 들었던 생각은 또 뭐냐면 이게 부동산만의 일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자산시장 네.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경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수출이나 이런 제조업이나 뭐 경공업이나 이런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걸로 봤을 때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뭐 이제 고려해볼 요소는 한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보통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세요 약간 이런 식의 가이드가 나왔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참 이 주택 수요라는 게 소득과 부채와의 결합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소득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과거보다는 미래가 살짝 더 암담한 그건 뭐 인구 구조상으로도 좀 그렇기는 하죠. 그러니까 네. 소득 증가율이라는 게 둔화되는 것을 이제 그러면 이 수요가 저하되지 않으면 이 부채라는 거를 더 빚을 얻기 쉽도록 해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도 최근 2년의 집값의 흐름도 보면은 사람들의 소득 자체가 이렇게 막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런저런 뭐 정책 자금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특혜, 그러니까 쓸 수 가격에 있는 뭐 그렇죠.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네. 뭐 이런 그리고 사람들한테 또 뭐 DSR 이거는 DSR에 안 들어간다. 뭐 이런 대출 상품들 네. 이런 것들 덕분에 이게 부채가 또 이렇게 딱 올라주면은 집의 수요로 이어져가지고 이제 집값이 그때 또 올랐다가 또 그런 상품들을 닫아버리거나 시장 금리가 좀 올라버리면은 다시 이제 수요가 위축이 되는. 그래서 상당히 채권 시장에서 보던 거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는 했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어쨌든 지금 서울의 전세가가 지금 막 오른다. 그러니까 집값도 역시 오를 거다. 지금 여기서 이제 빠르게 지금 주택 수요로도 달려나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빌라라는 한 축이 지금 무너진 데서 수급의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고 여기가 안정화되면 이 부분은 좀 다시 이제 다시 안정화될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 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 뭐 트럼프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자산이 투자하기에 좀 적합한가요? 참 그 대응의 영역일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네. 지금 저는 이렇게 달러 자산으로 가는 흐름은 되게 지금 당연한 대응인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 미국의 경기가 네. 우리나라보다 지금 좋은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쨌든 제조업을 다시 가져오려는 노력과 투자까지도 한 와중에 지금 AI에 대한 투자 금액을 보면은 미국이 비미국보다 거의 2배가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서도 어떤 패권을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지금 대응의 영역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고 선택이고. 근데 다만 또 그 다음으로 걱정되는 건 아까도 언급했듯이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한다. 네. 그래서 뭔가 달러 약세를 위한 어떤 파워 게임이든 뭐든이라도 한다면 뭐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저희가 막 얘기를 지금 놔두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달러 약세가 과연 미국의 국익에 이게 더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아마 분명히 입장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굳이 약세로 가기보다는 그냥 이런 강세가 유지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당장은 지금의 그냥 흐름으로 봐서는 미국의 자산,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더 안전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 자산하고 또 거리감이 가까운 채널이어서 혹시 생각하시는 하반기의 디지털 자산 전망? 근본적으로 지금 이 시장을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보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현물 ETF라는 게 생겼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거를 직접 매수를 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이제 블랙락이나 이런 데에 ETF를 삼으로써 쉽게 접근이 가능을 하니까 다만 여기서도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다른 얘기도 좀 하자면 특히 금융과 연관지어서 비트코인의 최대 호재를 모두들 현물 ETF라고들 꼽았었죠. 네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전에 금이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던 한 10년 동안 4배 정도. 그렇죠. 금이란 건 ETF가 돼줌으로써 수요를 끌어오기가 참 아주 좋았던 굉장히 용이한 자산이었던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미 거래소를 통해서 많이 사고 팔고가 쉬웠던 자산이니까 네. 그 접근성이란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일부 기관들의 수요를 넓혀질 수 있다라는 거지. 금처럼 뭔가 이제 용이성 효과가 그래서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도 이제 IT나 이런 것도 발달했으니까 이런 호재도 꽤 선반영을 해놓은 가격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렇죠. 사실 지금 금리가 그렇죠. 이제 과거 불장 때 대비해서 5%가 높은데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그렇죠. 많이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 네, 있다. 이제 ETF 이슈만으로 이미 시총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막 몇 배씩 오른다라고까지는 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하지만 어려운, 어쨌든 가지고는 계시다. 많지 않아서 슬픈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배문성 이사님이랑 함께 이렇게 거의 수다라고 봐야겠네요. 이거. 예, 네. 수다를 재밌게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어쨌든 업비트 게스트하우스 나오셔서 사실 제가 이사님 나오는 방송 거의 챙겨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코인 얘기하다가 부동산 얘기하다가 네. 채권 얘기하다가 좀 왔다 갔다 좀 너무 번잡스럽게 제가 말씀을- 진행을 또 잘못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이렇게 그 의상이 미치는 효과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게 돼요. 굉장히 사우나에서 이제 잡담을 하듯이 편하고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네. 좋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하우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업비트 게스트하우스를 꾸며볼 테니까요. 또 놀러와 주시고 많은 시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두서없이 길게 해가지고 아니. 편집을 재미없는 거 다 쳐내시면서